자, 반갑습니다. 배우 이순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목소리로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거 드라마 아닙니다.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게 다가와 주십시오. 고요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생의 또 다른 깊은 숙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나이에 대해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될 그 노화라는 이름의 친구, 아니 때로는 적과도 같은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의 자리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서로의 머리에 스민 하얀 서리를 보고 조금씩 굽어가는 허리를 보며 한결같이 웃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아니 10여 년 전만 해도 정말 달랐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꼭 한 명쯤은 이렇게 호탕하게 외쳤던 기억이 나네요.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래.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다가 굵고 짧게 사는 게 남는 거지. 그때의 그 호기, 그 거침없는 선언에는 젊음의 특권이었던 미래에 대한 무모한 자신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은 멀고 먼 미래의 이야기이고 우리는 그저 오늘을 불태우기에 바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친구요, 세월은 참으로 무심하게도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데려옵니다. 그 호기가 통하지 않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학과 문명은 우리에게 짧게 사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한 한 길게, 가능한 한 많이 살도록 온갖 기술과 약과 방법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도 바뀌었습니다. 굵고 짧게가 아니라 맑고 길게가 되었지요. 죽는 그날까지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내 두 발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고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가장 큰, 그리고 때로는 유일한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 정도라고 합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가 계산한 건강 수명은 73세라고 하더군요. 이 숫자 사이에 껴있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그 간극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애 마지막 10년가량을 질병이나 장애와 싸우며 그로 인해 자유와 존엄이 훼손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냉정한 전망입니다. 이 기간이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경제적 부담도 클 테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일생을 함께해온 내 다리가 더 이상 나를 지탱하지 못해 휘청거리는 모습을, 머릿속에 가득 찬 소중한 기억들과 지식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 빈자리만 남는 그 상황을, 평생을 당신이었던 당신이 서서히 당신이 아니게 되어가는 과정을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넓고 크게 입을 벌리고 우리를 뒤쫓아오는 노화라는 이름의 그림자, 우리는 정말 그것을 따돌릴 수 없을까요? 단순히 도망만 다녀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와 마주보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그림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정신이 말짱하고 몸이 유연하며 눈빛에 호기심이 반짝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아직 60대, 70대인데도 생기가 빠져나가고 몸은 굳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긴 듯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는 대체 무엇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고 싶은 것은 일본의 한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 선생의 책에서 얻은 통찰입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기라고. 이 시기, 특히 70대 초반에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을 만들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20년에서 30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그리고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문득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동지들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70대가 그렇게도 중요한 고비일까?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현실부터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다 선생은 말합니다. 70대가 되면 의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약간은 의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전문가이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분들 아닌가. 그런데 그의 설명을 듣고 저의 오랜 인생을 돌아보니 무릎을 치며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 분야에, 한 장기의 스페셜리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환기 내과 의사는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명장일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우리의 뼈와 관절을 바로잡는 장인일 수 있죠. 하지만 친구요, 문제는 우리의 몸이죠. 70대가 되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하나의 장기로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섬세한 조화의 시스템이에요. 한쪽에 심장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처방이 다른 쪽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을 완화시키는 강력한 약 한 알이 위장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정신을 흐리게 할 수도 있고요.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처방이 나라는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무릎은 나아질 거예요. 대신 위가 좀 쓰릴 수는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위가 쓰림이 내가 매일 즐기던 아침 커피 한 잔의 기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사 선생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작은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의 한 친구가 고혈압 약을 새로 처방받았습니다. 혈압 수치는 완벽하게 조절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우울해 보였습니다. 물어보니 이 약을 먹은 뒤로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다 칙칙하게 느껴져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상쾌하지가 않아. 예전에 좋아하던 독서도 이제는 집중이 안 돼 라고 하더군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고혈압 약은 부작용으로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을 조금 조정했고 비록 혈압 수치는 약간 높아졌지만 다시금 삶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했습니다. 이 치료가 과연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가? 라고 말이죠. 이것이 와다 선생이 말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맹목적 복종이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함께하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소중한 항해사이지만 배의 키를 잡고 최종 목적지를 정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현실은 더욱 무겁고 우리 사회의 깊은 아픔을 건드립니다. 가족 간병에 직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이것은 통계적 사실을 넘어서 수많은 가정의 거실과 병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침묵의 드라마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은퇴 이후의 사명,
가족에 대한 보람 있는 헌신으로 여깁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마음 자체는 지극히 아름답고 존엄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그 간병의 무게가 돌보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희생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몇 년 동안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신, 그리고 육체를 쏟아붓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친구들은 점점 멀어지고 자신만의 취미와 공간은 사라집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고리는 끊어지고 대화의 내용은 오로지 환자의 상태와 약, 배변과 식사로만 한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돌보는 사람의 멘탈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초조함, 피로, 좌절, 그리고 깊은 우울. 그런 상태의 내가 과연 사랑하는 가족을 진심으로 잘 돌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잔인한 역설이지만 간병을 받는 당사자도 가족이 그런 불행에 빠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을 겁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친구는 훌륭한 효자였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 친구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대화에서도 활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한 말이 기억납니다. 엄마가 아무리 상태가 안 좋으셔도 가끔은 제가 웃는 모습을 보시면 표정이 밝아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정말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엄마가 바라시는 효도일까요? 와다 선생의 말은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간병보험제도나 요양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한 현명한 분업이자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비행기에서 안전수칙을 말할 때 자기 마스크를 먼저 쓴 후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평안해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가족에게는 더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현실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눕기만 하는 생활이 건강 격차를 초래한다. 이엘링가나 네가 70대에 들어서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교활할 정도로 편안함을 요구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귀찮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눕기만 하는 생활은 독입니다. 아니, 독보다 더 무서운 서서히 작동하는 마법의 주문 같아요. 와다 선생은 경고합니다. 고령자에게 단 10일간의 눕는 생활만으로도 근육과 뇌 기능은 급속히 쇠약해진다고. 40대, 50대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말이죠. 젊을 때는 누워서 쉬면 회복이 되지만 이 나이에는 누워서 쉬면 쇠퇴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노화의 무서운 속도입니다. 그 차이는 눈에 띄지 않게 쌓이다가 어느 날 문턱을 넘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게 숨이 찬다. 계단을 오르기가 두렵다.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져 약속을 잡고 있는다. 이것들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대가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체와 뇌는 사용하라는 명령만을 기다리는 도구와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몸은 이 기능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로구나 하고 서서히 그 기능을 정리해버립니다. 근육을, 관절을, 심지어 기억력을 잃어가는 것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사용 중지에 대한 몸의 순종적인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은 계속 사용하려는 의식입니다.
귀찮아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무섭더라도 몸을 움직이려는 고집스러운 노력, 그것이 우리를 그 건강 격차의 어두운 쪽이 아니라 빛나는 쪽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닥쳐오는 무기력함과 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다 선생은 매우 실용적이고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조언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참 흥미로웠어요. 고기를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저를 포함한 우리 세대는 나이가 들면 야채 중심으로 가벼운 식사를 해야 한다는 믿음을 깊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담백한 죽, 두꺼운 국, 신선한 나물 반찬, 그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사실일 수 있다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기에는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행복 물질, 세로토닌의 원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며 세상이 다 칙칙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가 꺼려하는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원료가 되어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창 연기에 매진하던 젊은 시절, 힘든 무대를 마치고 나면 꼭 함께한 동료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었던 것이 생각나네요. 그때의 그 피로했지만 보람차고 유쾌했던 감정,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운 것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친 몸과 마음에 필요한 무언가를 고기라는 매개체를 통해 채워주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건강을 위해, 그리고 어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고기를 멀리하는 일,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양의 좋은 고기를 즐기며 먹는 일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활력까지 되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제 와다 선생이 정리한 노화 속도를 늦추는 비결을 저 이순재의 눈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꼭 직장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규적인 직장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일 수도 있으며 평생 갖고 온 취미일 수도 있어요. 정원 가꾸기, 요리, 목공, 그림 그리기, 지역 동아리 활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 나는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일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자기의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야말로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고 신체에 리듬을 부여하며 하루하루의 목적을 부여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저 역시 배우라는 일을, 비록 그 강도와 빈도는 젊었을 때와 다르지만 결코 은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본을 읽고 후배들을 만나고 관객을 생각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둘째, 햇빛 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은 참 소박하지만 강력한 비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라도 발코니나 창가에 서서 햇빛을 맞아보십시오. 피부에 닿는 그 따스함이 단순한 체온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 뇌 속에서 세로토닌을 생성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이 세로토닌은 낮 동안 우리의 기분을 안정시키고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변해 깊은 잠을 이끌어냅니다. 햇빛은 공짜로 주어지는 가장 훌륭한 생체 리듬 조절기입니다.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낮 시간에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세요. 셋째, 느슨한 운동, 특히 산책과 계단 내려가기를 습관화하세요.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슨한 운동은 꾸준함으로 승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산책은 최고입니다. 호흡을 맞추고 주변을 둘러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과정 자체가 명상이죠.
그리고 와다 선생이 특별히 강조한 계단 내려가기는 매우 현명한 조언이에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균형 감각과 하체 근육에 더 큰 자극을 주고 낙상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한 계단, 내일은 두 계단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넷째, 먹고 싶은 것을 참지 말고 드세요. 앞서 고기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지나친 금기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물론 당뇨나 고혈압 등으로 인한 식이 제한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은 정말 그 과자가 먹고 싶다. 옛날 생각, 나는 그 맛이 그리워졌다면 적당히 즐기십시오. 그 작은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주는 심리적 만족감과 행복감이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후반기, 우리는 더 이상 억압의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적당한 선에서의 내 마음 듣기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의견을 적극 표현하며 대화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짧아집니다. 그래, 알겠어. 내로 대화를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화에서 손을 떼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뇌에게 매우 나쁜 습관입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언어를 구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복잡한 뇌의 운동입니다. 아웃풋, 즉 출력하는 뇌가 젊음을 유지합니다. 가족, 친구와 이야기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뇌의 신경세포들을 활발하게 만드는 불꽃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마도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비결이지 싶습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라는 말 이상입니다. 관계의 그물망을 의식적으로 유지하고 복원하라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찮아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 봐서, 혹은 대화 주제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말이죠. 하지만 그 고립은 우리의 정신을 마르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동료 배우들과 나누던 담소가 참 소중했음을 늘 느낍니다. 피곤하지만 서로의 연기를 지켜세우고 오늘의 실수를 웃음으로 넘기고 다음 작품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던 그 시간들. 그것은 직장 동료의 관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지해주는 인간적 관계의 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관계의 장을 만들어 가십시오. 오랜 친구 한두 명과의 정기적인 전화, 동호회 모임, 복지관 강좌에 등록해서 만나는 새로운 얼굴들, 심지어는 매일 만나는 편의점 점원님과의 인사까지도 소중한 관계의 일부입니다. 그 작은 인사와 미소가 오늘도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되짚어보니 와다 선생이 말하는 70대가 노화와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의 무게가 더욱 실감납니다. 이 시기는 더 이상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과 남은 시간 전체를 결정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용기 하나가 80대, 90대 우리의 모습을 조각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와다 선생도 책의 마지막에서 언급하지만 80대가 넘어가면 이제는 늙어가는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늙음과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늙음 자체와는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할 것은 무기력한 노년이지 노년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70대까지 우리는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80대에 접어들어 신체의 어떤 부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의 섬광이 조금씩 흐려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 필요한 마음가짐은 포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임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내는 지혜, 젊은 날과 같은 민첩함을 잃었다면 그 대신 깊어지는 통찰력과 여유로움을 발견하는 것. 신체의 속도는 늦어지지만 마음의 폭과 깊이는 더욱 확장될 수 있다는 믿음. 늙음을 혐오하고 저주하는 마음은 결국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 그 자체가 천수를 다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전환해 보십시오. 모든 주름은 내가 살아온 시간의 지도요. 허리의 굽음은 내가 견뎌낸 삶의 무게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어쩌면 70% 이상이 유전자가 아니라 바로 이런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패시브한 운명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저녁 식사, 내일 아침에 할 15분 산책, 오후에 친구에게 걸 한 통화, 그 모든 것이 쌓여 내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히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니라 잘 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품격이란 비싼 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흐르는 시간을 어떻게 가꾸고 관계를 어떻게 지속하며 끝까지 생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는가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이순재도 이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다시 일깨웁니다. 아직도 배우로서 한 인간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저의 발걸음이 조금 느려지더라도 주위를 돌아볼 여유와 함께 걷는 이들에게 건네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 2막, 아니 이제는 3막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맑고 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곳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화려함 대신 실용성과 공동체를, 값비싼 뷰 대신 따뜻한 한마디를 선물해 줄 곳입니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한 끼의 점심, 한 번의 건강 체조, 한 사람의 친구가 수억 원짜리 전망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절대적으로 신경 쓰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승강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발이 되고 자유가 되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한번 고장 났을 때를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집이 얼마나 높고 위험한 감옥이 될 수 있는지를요. 3층에서 5층 사이 적당한 높이와 튼튼한 계단도 함께 고려하세요. 우리의 다리는 여전히 땅을 딛고 서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이, 고독이 가장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커뮤니티가 있는 아파트나 주거지를 찾으십시오. 동아리가 활발한 단지, 공동 정원이 있는 곳,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풍부한 동네를 찾아다니세요. 그것들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른 이의 귀에 닿고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이의 눈에 띄게 해주는 생존 전략입니다. 1인 가구의 시대, 혼자 사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롭게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복지관의 합창단, 도서관의 독서 모임, 동네 산악회,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안면만 익힌 이웃까지 그 모든 관계의 실타래가 모여 우리를 떠받쳐주는 그물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혹은 단순히 며칠 연속으로 문을 열지 않았을 때 누가 문을 두드려 줄 것인가? 그 답을 준비하는 것이 수많은 노후 대책 책자를 읽는 것보다 훨씬 실질적인 대비책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전환해 보십시오. 집을 단순히 재테크의 수단, 자산 가치를 불리는 도구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그 가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집은 그 무엇보다도 삶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은 인생을 펼쳐나갈 무대를 고르고 계십니다. 그 무대가 좁아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여러분 단 한 사람이니까요. 그 무대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연기할 이야기, 즉 여러분의 일상이 진정한 빛을 발할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무대가 여러분을 지지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편안히 멈춰 설 수 있는가, 그리고 때로는 그 무대 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로운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집은 추억의 저장소이자 현재의 평안함이며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집은 나라는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곳에 무엇을 두고 어떻게 생활하고 누를 초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집의 평수나 마감재를 고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인생 장면을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채워나갈 것인가를 고르는 일입니다. 그 배경이 좁더라도 따뜻한 정이 스며들고 조용하더라도 외롭지 않으며 비록 간소하더라도 모든 것이 내 손길이 닿는 곳에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명당입니다. 당장 이사갈 생각이 없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살고 싶은 노년의 풍경을 그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아침에 어떤 커피잔으로 차를 마시고 낮에는 어디를 산책하며 저녁에는 어떤 창문으로 해지는 걸 바라볼 것인지 그 그림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삶의 흔들림은 덜해집니다. 목표가 뚜렷한 배는 풍랑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일막은 빛나고 때로는 힘겹고 아름다운 장면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 막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고 평안하며 지혜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것이 황금빛 노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이순재는 아직도 배우로서 한 인간으로서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제게도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제 무대, 제 집을 더욱 소중히 가꾸며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연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